먼저 출애굽과 관련해서 성경을 제외한 그 어떤 객관적인 사료가 없다고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사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이자 역사가였던 이 마네토의 저술입니다. 마네토는 그의 이 저서를 통해서 출애굽을 기원전 16세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그 연도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지난 출애굽 영상을 업로드하고 많은 사람들께서 이 출애굽 사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 애니메이션으로까지 제작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고, 또 모세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위기가 있고 또 성공이 이어지는 그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그 어떤 소설보다도 흥미진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단순하게 유명한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재미가 있는 정도의 유무를 넘어서서 자유나 해방이라고 하는 그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시키는 그 하나의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차근차근히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또 영상을 한번 또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출애굽 사건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모세와 그 출애굽 사건에 관해서 이집트 18왕조와 연계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연대기적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는 이스라엘과 이 힉소스 왕조와는 모종의 어떤 형태로든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기원전 17세기에 세력을 키웠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지배자가 되어서는 하이 이집트와 중 이집트를 무려 108년간 지배했던 아시아 계통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고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말을 타면서 전투를 행한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군대였고 또 전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걸맞는 수준 높은 군대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급속히 세를 키우고 당시 제국의 중심이었던 이집트 지역의 주인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과 관련해서 성경을 제외한 그 어떤 객관적인 사료가 없다고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사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신앙이 있는 분들께서는 모두가 다 진리라고 믿고 인정하는 거니까 그건 일단 논외로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이자 역사가였던 이 마네토의 저술입니다. 마네토는 그의 이 저서를 통해서 출애굽을 기원전 16세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그 연도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이집트 현지인 출신의 역사가이고 또한 이집트 현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서에서 이스라엘과 요셉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저서는 현재 원본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마네토의 저술의 내용은 요세푸스나 유세비우스의 글 속에서 인용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의 이 책 속의 내용을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마네토의 저술은 어느 순간은 사료로 존재는 했었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2차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 역시도 그 후대 역사가들의 그 역사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네토라고 하는 이 인물도 기원전 3세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 자신이 속해 있던 그 문화와 관습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그 역사적 전제를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객관성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사실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원본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타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 출신의 역사가가
자신의 고국인 그 이집트의 역사를 저술하면서 뭐 요셉, 이스라엘, 출애굽과 같은 이러한 내용과 단어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네토에 따르면 이 요셉이 이집트에 도착한 것은 힉소스 왕조 아포피스 제4년이고 총리에 오르게 된 것은 아포피스 제17년입니다. 이렇게 연대를 추적해 나가다 보면 이 출애굽의 시기는 기원전 1550년경이 되어야만 하죠. 훗날 이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는 다시 이집트 본토인들에 의해서 다시 왕권 전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이 힉소스 왕조의 추방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집트 탈출 이야기가 합해져서 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로 이제 가공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에서 쫓겨나는 사건으로서 이제 동일화시켜서 이제 각색해서 이해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힉소스 민족 자체가 이미 북방에서 온 민족이었고요. 또 셈족 계통, 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힉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양치기들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목민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동일시시켜서 힉소스 왕조의 패퇴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은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에서 패퇴하는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일부 역사가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10가지 대재앙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 목적과 의미, 그 해방이라고 하는 그 가치와 전혀 다른 내용의 스토리잖아요. 힉소스 왕조가 오히려 그 정권을 잃고 이집트 본토에서 쫓겨나가게 된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그 사건을 자유를 되찾는 해방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같이 연관시켜서 이야기가 형성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솔로몬의 성전 완공을 언급하면서 그때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곧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하는 이 열왕기상 6장 1절의 기록에 따르면 출애굽 연대는 대략 기원전 1446년이 됩니다. 이 관점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그 관점의 내용이에요. 이 관점에 따르면 투트모스 3세가 이 모세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였던 그 파라오이고, 그의 아들인 이 아메노테 2세가 10가지 대지향을 만났던 그 당시의 파라오가 됩니다. 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앞서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내용을 이집트 기자에 있는 스핑크스 사원에서 발견된 그 석판에서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아메노테 2세가 장자를 잃은 그 내용이 이 석판 속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뭐 물론 이 관점에서도 약점은 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에 대한 그 건축 이야기가 당시의 그 시대적 정황과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인데요. 그래서 제3의 관점도 있습니다. 비교적 늦은 시기인 이 기원전 13세기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보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르면 이제 람세스 2세와 그의 아들인 메르넵타가 출애굽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파라오로 제시가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비돔과 라암셋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시기는 이집트 제19왕조인 람세스 2세와 메르넵타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신앙이 없는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제3의 가설 쪽에 많은 사람들이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집트의 국내 정황상 이 시기가 이 출애굽기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상황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메르넵타는 이미 출애굽 사건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대지향을 몸소 경험한 파라오죠. 하지만 후대에 발굴된 이 메르넵타의 석비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여러 민족들 중 가운데 하나로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석비의 내용과 또 이 연대기적인 불일치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메르넵타의 석비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모든 가설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출애굽을 가리켜서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기원전 15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기원전 13세기까지에 이어진 무려 200년간이나 지속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하나의 사건을 통칭하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원전 15세기와 그리고 기원전 13세기,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이 출애굽 사건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과 당시 역사적 사료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들 모두가 다 연대적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아직까지도 각계각층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가 다 현재는 가설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정확한 연대는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연대를 추정한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그 연대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 그 출애굽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더 믿을 수 없어 하죠. 10가지 대지왕의 이야기, 그리고 홍해를 가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버틴 그 이야기들 모두가 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작정 기적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성경을 그나마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합쳐져서 그리고 만들어졌고 그래서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의미에 중점을 두고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그 장대한 드라마의 그 의미를 두고 다양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저는 차라리 그냥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이 뭐 기적이야, 상식을 벗어난 초상식적인 일이야 라고 그냥 덮어두기보다는 이렇게 그나마 자신의 상식과 함께 맞추어 보려고 그리고 해석을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목사이고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사건의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이 그 묘사된 그 사실 그대로의 내용으로 일어났고 진행되었다라고 저는 믿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앙이 없으신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 의심은 아마 충분히 뭐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동의도 되는데요. 그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덮어두지 않고 그나마 역사적인 사료도 찾아보고 객관적인 근거들도 한번 들추어보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